한겨울이었습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 충청도 청주 고을 어느 산골 마을에 저녁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복소복 예쁘게 쌓이더니 밤이 깊어지자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버렸습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뚝 떨어졌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면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만한 날씨였지요. 그 길을 실제로 걷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낡은 소못의 헌 삿갓 하나. 집신 속으로 눈이 스며들어 발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등에 짊어진 작은 보따리는 눈을 맞아 무거워졌고 배 속은 아침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지나온 고을에서 주막을 찾았지만 가진 돈이 없어 그냥 발길을 돌렸거든요. 그가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이 양반 체면에 어디 구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눈 속에서 그냥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저 멀리 산자락 아래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초가집이었어요. 박문수는 그쪽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삐걱. 낡은 살인문 앞에서 박문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겠소?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젊은 여자였어요. 26쯤 됐을까요? 허름한 무명 치마 저고리에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붙인 모습이었지만 눈 주위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래 울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여자는 문 앞에 서서 박문수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밤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으니 경계하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박문수의 행색을 보니 이 눈 속에서 오래 걸어온 게 역력했습니다. 발이 얼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방이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박문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소.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화로에서 불기운이 전해졌습니다. 방은 좁고 허름했어요. 한쪽 구석에는 5살쯤 된 사내아이와 3살쯤 된 계집아이가 낡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듯 했지만 뱃속이 고픈지 칭얼거리며 뒤척였어요. 박문수가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몇입니까? 둘이에요. 남편은 안 보이는구려.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문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박문수가 귀를 기울이니 솥에 물 붓는 소리, 쌀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밤중에 밥을 짓는 모양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갔어요. 여자가 붓두막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쌀독이 있었는데 박문수는 그것을 보고 눈살을 살짝 찌푸렸어요. 쌀독 안에 쌀이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한 줌 정도였어요. 그 한 줌으로 죽을 끓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괜찮소. 있는 거 아이들 먹이시오.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아까 먹였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요. 박문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까 먹였다는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뒤척이며 칭얼거리는 소리, 쌀독의 저 바닥에 남은 한 줌.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몫을, 아니 내일 아이들이 먹을 몫을 손님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박문수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얼마 후 여자가 쟁반에 밥그릇 하나와 깍두기 종지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쌀밥은 아니었어요. 쌀에 보리를 섞어 지은 밥이었는데 그래도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박문수는 그 밥 한 그릇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 눈 속을 걸어온 몸에 따뜻한 밥 한 술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박문수는 그 밥을 먹으며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밥이 이 집 식구들 입에서 빼어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박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아까 남편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던데 혹시 억울한 사정이라도 있는 거요? 여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불 끝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억울하지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우리 남편이 옥에 갇혀 있어요. 벌써 2해가 됐습니다. 무슨 죄로요? 죄가 없어요. 그게 억울한 거지요.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윤 씨는 성실한 농부였어요. 마을 이웃들과 사이도 좋고 부지런히 일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마을 부잣집 김진사네 곳간에서 곡식이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김진사는 평소 윤 씨와 사소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논두렁 경계를 두고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그 틈을 노려서 김진사가 윤 씨를 지목했습니다. 곡식을 훔친 게 윤 씨라고요. 실제로 훔친 건 김진사네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꾼은 이미 도망을 쳤고 남은 건 윤 씨뿐이었어요. 김진사는 고을 사또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윤 씨를 잡아들였어요.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또 나리께 억울함을 호소하러 갔어요. 2번, 3번. 그런데 그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나중엔 아예 관아 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농사도 혼자 지어야 하고 아이들은 아비 없이 크고 있고 억울한 것보다 그게 더 서러워요. 남편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건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조금 더 쉬다 가시지요라고 했지만 박문수는 보따리를 챙기며 문 앞에 섰어요. 어젯밤 신세 많이 졌소. 밥까지 얻어먹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을 드렸는데요. 박문수가 돌아서며 한마디 했어요. 남편 이야기는 잘 들었소. 세상 일이란 게 의외로 빠르게 바뀔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보시오. 여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덕담이려니 했어요. 박문수가 살인문을 나서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나그네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곧장 고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걸어들어가 마패를 꺼내 들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순식간에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전들이 무릎을 꿇고 사또가 허겁지겁 대청으로 나왔어요. 뒤늦게 관복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였습니다. 박문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 씨의 옥사 기록을 가져오시오. 기록을 보니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조사 과정이 엉터리였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없고 오로지 김진사의 고발과 사또의 심증만으로 죄인을 가뒀던 거였어요.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박문수가 사또를 바라봤습니다. 이 조사 기록을 보면 무죄가 명백한 사람을 2년간 가뒀다는 결론이 나오. 사또 날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사또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건 김진사가 분명히 그 사람이라고 해서. 김진사가 말했다고 법도 없이 사람을 가두오. 고발인의 말만 믿고 조사도 않고 가뒀다면 그건 직권남용이오.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3가지를 명했습니다. 첫째, 윤 씨를 즉시 석방할 것. 둘째, 실제 도적질을 한 일꾼을 추적하여 진범을 밝힐 것. 셋째, 무고한 사람을 가두도록 압력을 넣은 김진사를 조사할 것. 그리고 사또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게 관직이 아니오. 백성을 지키는 게 관직이오. 그것을 잊지 마시오. 그날 오후 관아 옥문이 열렸습니다. 2해 동안 갇혀있던 윤 씨가 나왔어요.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고 얼굴은 해가 들지 않아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걸음도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가 관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 아이도 함께였습니다. 윤 씨가 문을 나서는 순간 아내가 달려들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2해 동안 쌓아뒀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구하지 못해서. 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어? 당신이 버텨줘서 내가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요. 5살 아이가 아버지 다리를 붙들었어요. 아빠. 윤 씨가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3살짜리도 뒤뚱뒤뚱 달려와 아버지 다리에 매달렸어요. 윤 씨는 2 아이를 한꺼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흑흑 소리를 냈고 그게 번져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 씨 가족이 서로 끌어안고 오는 동안 아내가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제 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떠난 그 나그네. 그 사람이 어사였다는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됐어요. 이 모든 일이 그 사람 덕분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관아 어디에도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전에게 물었어요. 어사나리는 어디 계십니까? 어사나리께서는 판결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고을로 떠나셨습니다. 벌써요?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러십니다. 일이 끝나면 조용히 떠나세요. 감사하다는 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한참 동안 관아 문밖길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녹아 질퍽해진 길이었어요. 그 길 어딘가를 허름한 집신을 신은 나그네가 걷고 있을 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아무도 없는 길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윤 씨는 다시 논에 나가 씨를 뿌렸어요. 2년 만에 흙을 만지는 손이 어색했지만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새참을 이고 논두렁을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뒤에서 두 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윤 씨는 일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별것 아닌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꽉 찼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봄 하늘 아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눈 내리던 밤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살림에도 낯선 이에게 밥을 내어준 아내의 마음이 박문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 발걸음이 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박문수는 평생 수많은 고을을 돌아다니며 억울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 많은 일 중에 어떤 일은 기록으로 남았고 어떤 일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또 어떤 일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박문수가 이 나그네 길에서 깨달은 건 하나였을 거예요. 사람은 밥 한 그릇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눈 내리는 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문을 열어준 그 여자. 마지막 쌀로 죽을 끓여 손님에게 내어준 그 마음. 박문수는 그 마음 앞에서 자기가 가진 힘이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꼭 박문수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선하게 산 사람의 삶은 결국 선한 방향으로 기울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박문수는 그 선한 기울기를 조금 더 빠르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영조 시절 어느 늦가을 오후였어요. 충청도 산골 고을로 이어지는 좁은 산길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빨갛고 노란 잎들이 흩날렸지만 그 아름다운 광경을 즐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 길에는 없었어요. 암행어사 박문수가 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헌 삿갓, 집신 차림이었어요. 늘 그렇듯 아무도 그가 임금님의 명을 받은 어사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는 몰락한 선비처럼 보였지요. 박문수는 그게 편했어요. 겉이 화려하면 진짜를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산길 중턱쯤 왔을 때 박문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앞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키는 작고 몸은 여위였는데 그것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있었어요. 아이의 발이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낙엽이 쌓인 산길을 집신도 버선도 없이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산길은 이미 땅이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도요. 아이는 발이 아픈지 가끔 멈춰서서 발바닥을 들여다봤다가 다시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천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어요. 박문수가 천천히 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얘야, 잠깐. 아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낯선 어른이 말을 거니 당연했지요. 놀라지 마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다. 근데 이 날씨에 맨발로 걷는 거냐? 신발은 어디 있어? 아이가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어요. 집에 집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생이 신고 있어요. 동생이? 네. 동생이 저보다 어리니까요. 저는 참을 수 있어요. 박문수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발바닥이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군데군데 긁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참을 수 있다고 했지요. 이름이 뭐냐? 복동이요. 복동아,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복동이가 천주머니를 가슴 쪽으로 더 끌어당겼습니다. 약값이에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마을에 약방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해요. 혼자? 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동생은 너무 어려서요. 박문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복동이를 바라봤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맨발로 산길을 걸어 약을 사러 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집신을 양보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걸으면서 아프다는 말도 없이요. 박문수가 천천히 길가에 앉았습니다. 잠깐 앉아봐라. 복동이가 영문도 모르고 나그네 곁에 앉았습니다. 박문수가 자기 집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버선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르신? 왜 버선을? 신어봐라. 예? 어서. 복동이가 머뭇거리며 버선을 받아들었어요. 나그네 어른의 버선이었는데 아이발의 신긴이 헐렁했습니다. 박문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길가에 쌓인 낙엽을 한 움큼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그 낙엽을 버선 안으로 조금씩 채워 넣었습니다. 발에 잘 맞냐? 복동이가 발을 구르며 확인했어요. 낙엽이 안에서 폭신하게 감쌌고 버선이 발에 딱 맞아졌습니다. 땅이 아직 차갑긴 했지만 아까처럼 발바닥이 직접 닿는 것과는 달랐어요. 따뜻해요. 복동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박문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마을까지 가주마. 어서 가자. 어르신은 버선이 없으면 춥지 않으세요? 박문수가 집신을 도로 신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이 들면 발이 두꺼워져. 복동이가 픽 웃었어요. 그게 그날 처음 웃은 거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박문수가 걸음을 복동이 보폭에 맞췄어요. 아이가 힘들어 보이면 잠깐 멈추고 돌부리가 있으면 미리 알려줬습니다. 마을 어귀에 약방이 있었어요. 작고 허름한 가게였지만 이 산골 고을에서는 유일한 약방이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안경을 쓰고 약재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복동이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저번에 우리 어머니 약 지어주신 것 있잖아요. 그거 계속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또 지어주실 수 있어요? 약방 주인이 복동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박문수를 봤습니다. 박문수는 가게 한쪽에 서서 약재들을 구경하는 척했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박씨요. 윗마을 박씨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저울에 달고 한지에 싸고 묶었어요. 그리고 가격을 불렀습니다. 딴 양이다. 복동이가 천주머니를 열었어요. 동전을 꺼내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멈췄어요. 산양 20문이에요. 한 양이 부족했습니다. 복동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족한 동전을 다시 세어봤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허리춤에서 꺼내주신 전 재산이었는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아저씨 한 양이 모자라요. 저 나중에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약을 조금 줄여서.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외상을 허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문수가 슬그머니 계산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복동이가 보지 않는 틈에 주인의 손에 동전 몇 개를 쥐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 아이한테는 말하지 마시오. 주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가게 한쪽으로 돌아가 약재를 구경했어요. 주인이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됐다. 오늘은 그냥 가져가거라. 복동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요? 근데 한 양이 모자란데. 오늘은 그냥 줘도 돼. 어머니한테 잘 다려드려라. 복동이가 꾸벅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약을 받아 나온 복동이는 기뻤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약을 다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약방 바로 옆에 작은 가게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집신이며 미투리며 신발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앞에서 잠깐 발걸음을 멈췄어요. 진열된 집신들을 바라봤습니다. 보는 것뿐이었어요. 사야지 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봤어요. 그런데 나그네 어른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박문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신 2켤레 주시오. 아이들 것으로. 어르신? 복동이가 따라 들어오며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습니다. 복동아, 발 크기가 어떻게 되냐? 동생은? 저는 이 정도요. 동생은 저보다 작아요. 박문수가 주인과 이야기에 맞는 크기 집신 2켤레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복동이 손에 쥐어줬어요. 복동이가 집신을 받아들고 박문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가 어떻게 갚아요? 박문수가 복동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을 맞췄어요. 갚지 않아도 돼. 근데, 복동아, 잘 들어라. 박문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또렷해졌습니다. 나중에 내가 크거든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나면 그냥 줘라. 그게 갚는 거야. 복동이가 그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한테요? 그래. 받은 것을 준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게 진짜 나눔이란다. 복동이가 집신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알겠어요. 복동이가 집신을 신고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갚을게요. 박문수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산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요. 집신을 신고 뛰는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다시 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까 고마웠소. 아이한테 말 안 했지요? 네, 말 안 했습니다. 날이 깨서. 주인이 박문수를 자세히 살피려 했지만 박문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날이라 부르지 마시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리고 품속에서 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였어요. 이 돈을 맡아두시오. 이게 얼마나? 복동이네 겨울 약값이오. 그 아이 어머니 병이 깊어 보이더이다. 겨울 내내 약을 써야 할 거요. 아이가 약 사러 오거든 이 돈에서 쓰시오. 단 아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아이가 모르게 해주시오. 약방 주인이 돈 주머니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리는 누구십니까? 박문수가 삿갓을 고쳐 썼어요. 그리고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그네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문을 열고 나가는 박문수의 뒷모습을 주인이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오후 햇살이 그 뒷모습 위로 쏟아졌어요. 복동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발소리에 눈을 떴어요. 복동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 보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약 사왔어요, 어머니. 잘했다. 힘들지 않았냐? 안 힘들었어요. 동생이 구석에서 기어 나왔어요. 형품에 안겼습니다. 복동이가 동생을 안으며 집신 한 켤레를 꺼냈어요. 이거 동생 거야. 동생이 눈을 반짝였어요. 신발이다. 어머니가 그걸 보며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냐? 약방 아저씨가 주셨냐? 아니요. 산에서 만난 나그네 어른이 사줬어요. 나그네가?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힘든 사람 만나면 도와줘야 해요. 그게 진짜 갚는 거래요. 어머니가 복동이를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나이보다 훨씬 깊어 보였어요. 그래, 우리 복동이. 그렇게 커라. 그날 박문수가 그 마을에서 한 일을 아는 사람은 셋뿐이었습니다. 박문수 자신, 약방 주인, 그리고 어린 복동이. 복동이는 그 나그네가 암행어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산길에서 만난 마음씨 좋은 어른이었을 뿐이지요. 버선을 벗어 신겨줬고 약방에서 몰래 돈을 채워줬고 집신을 사줬고 나눔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어른. 박문수는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죄인을 잡은 것도 아니었어요. 관할을 뒤집어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맨발로 산길을 걷던 아이를 만났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그 겨울을 버티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겨울 내내 약을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복동이는 따뜻한 집신을 신고 눈길을 다닐 수 있었고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약방 주인은 봄이 올 때까지 복동이에게 돈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자랐어요. 성실하게 일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자기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만났습니다. 복동이는 망설임 없이 자기 것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나한테 갚지 말고 너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줘. 그 이웃이 물었어요. 그 말은 어디서 배웠어요? 복동이가 웃었습니다. 어릴 때 산길에서 만난 어른한테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나그네였어요.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의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한 말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다시 전하고 그 사람이 또 전하면서 끝없이 이어지지요. 박문수가 심은 씨앗은 그렇게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박문수는 화려한 어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부패한 관리를 혼내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는 이런 작은 일들로 채웠을 겁니다. 맨발로 걷는 아이를 보고 버선을 벗는 일, 약값이 모자란 걸 보고 몰래 채워주는 일, 집신 2켤레를 사주며 나눔이 뭔지 가르치는 일. 거창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하지는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박문수가 특별한 건 그가 임금의 마패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나쳐도 될 것들을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맨발의 아이를 그냥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멈춤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